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학기 기초 웹 프로그래밍 수업을 담당하게 된 게임공학과 교수 이용호입니다. 어느새 개건과 함께 희망찬 봄을 맞이하게 됐는데요. 겨울 추위도 그 끝이 있듯이 지금 우리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이 어려운 시기도 언젠가는 종결되리라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모두 기분 좋고 활기차게 새 학기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1주차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업에서는 웹 프로그래밍과 HTML5의 개요에 대한 학습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1주차 수업의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웹의 기본 개념과 구조를 이해하는 데 있고요. 둘째로 웹 서버와 웹 브라우저의 상호 관계를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웹 페이지를 구성하는 3요소인 HTML, CSS, 이 CSS는 캐스케이딩 스타일 시트의 약자입니다. 그리고 자바스크립트를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넷째로 HTML5의 목적과 그 기능을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HTML5로 웹페이지를 작성하는 프로그래밍 과정과 작성 도구를 이해함에 있습니다. 먼저 웹의 개념과 특징을 이해하기 위해서 웹의 구조와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웹을 정의하자면은 인터넷을 활용하여 거미줄처럼 연결된 정보 소통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웹이라고 하는 게 바로 사전적인 의미로 거미줄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마치 네트워크망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다라고 해서 웹이라고 칭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웹은 월드 와이드 웹에서 맨 마지막에 웹을 따서 줄여서 표현한 용어입니다. 웹의 구조는 웹 문서, 즉 웹페이지를 인터넷으로 연결된 컴퓨터들끼리 주고받는 네트워크 구조입니다. 이 웹을 구성하는 구성 요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웹은 기본적으로 웹 서버와 웹 클라이언트 컴퓨터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용자 측의 컴퓨터를 클라이언트라고 하고요. 그리고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측의 성능이 우수한 컴퓨터를 서버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네이땡이라고 하는 포털 사이트에 접속을 하시면은 그 해당 네이땡 서버에 접속을 해서 여러분들의 컴퓨터가 클라이언트가 돼서 필요한 정보를 주고받을 수가 있습니다. 웹서버라고 하는 것은 웹사이트를 탑재하는 컴퓨터입니다. 그래서 웹사이트에 여러 가지 웹페이지들, 웹 문서들이 있죠. 그러한 웹페이지들을 저장하고 있는, 담고 있는 컴퓨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성능이 그만큼 좋아야 되겠죠. 주로 웹문서, 또 이미지, 동영상 등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관리합니다. 이 이미지와 동영상을 또 리소스 자원이라고도 합니다. 웹서버의 역할은 웹 클라이언트의 요청을 받아서 사용자가 요구하는 웹 문서를 전송해 주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반면에 웹 클라이언트는 사용자 측의 컴퓨터라고 했었죠. 그래서 사용자 인터페이스 역할을 하는 컴퓨터로서 사용자가 쉽게 웹서버에 접속을 해서 원하는 데이터를 전송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웹 클라이언트는 웹서버에 웹 문서를 요청하고 웹서버 측에서 전송해준 웹 문서를
화면에 출력해주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주로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 화면에 보여주게 되고요. 화면에 제시한 그림은 앞서 설명드렸었던 웹의 구조적 특징과 구성을 나타낸 것입니다. 가운데 보시면은 인터넷망을 통해서 인터넷 네트워크라고도 하는데요. 인터넷망을 통해서 웹 클라이언트 측에서 요청한 데이터나 정보 자원을 웹 서버에 접속을 해서 필요한 데이터 및 자원을 다시 웹 클라이언트에 전송을 해주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웹 클라이언트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PC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는 모바일 단말기와 같은 모바일 기기도 클라이언트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요즘은 가전기기도 클라이언트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예컨대 냉장고라든지 TV와 같이 스마트 TV, 스마트 냉장고와 같이 인터넷망에 연결이 돼서 사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해주고 있는 이러한 서비스나 기술을 IoT, 우리말로는 사물 인터넷이라고 합니다. 웹서버와 웹 클라이언트 간의 통신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까요? 자, 먼저 화면에 제시한 그림을 보시면은 좌측에 있는 웹 클라이언트에서 먼저 웹 서버에 요청을 하게 됩니다. 웹 문서를 요청하게 되면은 웹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 중에서 사용자가 요청한 웹 문서를 전송해 주는 방식으로 통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의 요청을 리퀘스트라고 하고요. 서버에서 클라이언트에게 전송을 해준다라고 해서 응답한다라는 의미로 리스폰스라고도 합니다. 우리는 흔히들 인터넷과 웹이라는 용어를 혼용해서 사용하기도 하죠. 네, 사실 같은 의미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엄밀히 얘기하자면은 인터넷이 더 큰 개념입니다. 그리고 웹보다 인터넷이 먼저 나온 개념이고요. 이번 학습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는 인터넷과 웹의 차이를 명확히 구분해 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인터넷은 웹의 개념이 나오기 전부터 만들어진 컴퓨터 연결 네트워크로서 인터넷의 시초는 1969년 미국 국방부의 아르파라고 하는 기관 주도하에 구축된 네트워크인 알파넷이 바로 인터넷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인터넷의 특징은 컴퓨터마다 서로 다른 고유의 IP 주소를 할당해서 각각의 컴퓨터를 구분하고 식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터넷 네트워크에 여러 대의 컴퓨터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으니 서로 구분을 하고 원하는 컴퓨터들끼리 서로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서로 구별해 줄 수 있는 어떤 체계가 필요하겠죠. 그 체계가 바로 IP 주소 체계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의 주소를 알면은 그 사람 집에 찾아갈 수 있듯이 각각의 컴퓨터마다 고유의 주소 값을 부여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인터넷의 주요 서비스들을 살펴보면은 이와 같이 다양한 서비스들이 있고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월드와이드 웹, 바로 웹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인터넷이 웹보다 더 큰 개념이라고 했었죠. 이제 여러분들께서는 인터넷과 웹의 차이를 어느 정도 구별하실 수가 있겠죠. 인터넷 응용 서비스의 한 유형인 월드와이드 웹, 즉 웹은 웹 서버와 웹 브라우저 기반의 정보 전달 및 공유 서비스입니다. 정보를 서로 주고받을 수가 있고 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래에 박스 안의 내용을 보시면은 인터넷이 고속도로라면 웹은 뭐에 비유를 할 수가 있을까요? 바로
고속도로망을 이용한 물류 서비스에 비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인터넷이 인프라가 되고요. 인프라스트럭처가 되고, 그래서 고속도로에 비유를 한다면은 이러한 인프라를 이용해서 실제 응용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월드와이드 웹, 즉 웹입니다. 앞선 학습 내용에서 웹 브라우저라고 하는 용어가 나왔었죠. 이 웹 브라우저라고 하는 것은 웹 서버에 접속해서 웹페이지, 즉 웹문서죠. 웹페이지, 이미지, 동영상, 음악 등의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를 전송받아서 사용자에게 보여주는 클라이언트 측의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웹 브라우저로는 여러분들도 익히 잘 알고 계신 인터넷 익스플로러라든지 크롬, 파이어폭스, 또 오페라 등이 있습니다. 그럼 세계 최초의 웹 브라우저는 뭐였을까요? 바로 월드 와이드 웹이라고 하는 브라우저였습니다. 웹 브라우저 이름도 월드 와이드 웹이라고 하는 것이 특이하죠. 이 월드 와이드 웹 브라우저를 개발한 사람은 바로 웹의 창시자이자 웹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팀 버너스-리라고 하는 분이 개발을 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 사진의 인물이 바로 팀 버너스-리이며 이분의 공로를 인정해서, 이분이 영국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영국 여왕으로부터 자기를 수여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최초의 웹브라우저인 월드 와이드 웹은 그 이름을 이후에 넥서스로 개명하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넥서스가 아니에요. 과거에는 웹브라우저의 종류가 몇 종류가 안 됐는데요. 요즘은 상당히 많은 종류들의 웹브라우저가 출시되어 있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여러 종류의 웹브라우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넷스케이프 내비게이터 브라우저는 일반인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GUI 환경을 갖춘, 즉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를 갖춘 최초의 브라우저입니다. 엄밀히 얘기하자면은 GUI를 갖춘 세계 최초의 브라우저는 원래 이름은 모자익이었습니다. 모자이크 처리하다 할 때 그 모자익이요. 그러다가 그 이후에 명칭을 내비게이터로 바꿨고요. 이 브라우저를 개발한 회사 이름이 넷스케이프이기 때문에 넷스케이프 내비게이터라는 이름으로 불리우게 됐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익스플로러, 국민 브라우저죠. 자, 지금은 이제 구글 크롬에 밀려서 점유율이 하락이 됐는데요.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윈도우 운영체제에 끼워 배포하던 이제 웹브라우저인데, 이렇게 윈도우즈 운영체제가 많이 보급됨에 따라서 점차 넷스케이프 내비게이터의 점유율을 앞지르면서 과거에는 전 세계적으로 아주 높은 점유율을 기록했었던 웹브라우저입니다. 그러다가 2008년도에 구글에서 브라우저를 개발했는데요. 그게 바로 요즘 우리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크롬 브라우저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도 익스플로러를 많이 사용하고 있긴 한데요. 전 세계적으로 이제 비율을 따졌을 때는 현재는 크롬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어서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이 엣지 브라우저는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차기 모델로 2015년도에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개발을 했고요. 요즘은 계속 이 엣지 브라우저를 MS사에서 밀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애플사의 맥 OS 환경에서 실행되는 사파리라든지 또 오페라, 파이어폭스 등이 있습니다. 이번 학습 내용을 통해 웹사이트 구축에 대한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웹사이트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웹서버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웹서버가 필요한데 서버만 있어서는 안 되겠죠. 소프트웨어도 있어야 되니까 웹서버로 사용할 컴퓨터에 바로 웹서버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야 합니다.
웹서버 소프트웨어. 그리고 나서 웹서버에는 여러 가지 데이터나 정보 자원들이 저장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웹서버에 웹페이지, 또 동영상이나 이미지 등을 저장을 하고요. 이렇게 많은 데이터들을 저장하기 위해서 바로 데이터베이스를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실제로 웹서버 상에서 각종 데이터를 관리하거나 필요한 작업을 처리해주는 웹서버 응용 프로그램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웹서버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설치를 해서 웹사이트를 구축할 수가 있습니다. 아래의 그림에서 웹 클라이언트 상에는 웹 브라우저가 설치되어 있어야 되고요. 웹서버에서는 웹서버 소프트웨어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데이터베이스라든지 웹서버 응용 프로그램이 설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는 웹브라우저와 웹서버 소프트웨어 간의 연결이 있어야 되겠고요.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에 연결이 이루어지면 클라이언트 측의 웹브라우저 그리고 웹서버 측의 웹서버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용자는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필요한 데이터를 요청하게 되고요. 웹서버 소프트웨어는 이를 접수받아서 웹서버 상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서버 응용 프로그램이라든지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사용자가 요청한 데이터, 정보 자원을 가져와서 다시 클라이언트 측의 웹브라우저에 전송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요청과 전송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청과 응답이라고도 합니다. 요청하고 응답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의 상호 데이터 교환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웹서버 측에 설치되는 웹서버 소프트웨어의 주요 기능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웹서버 소프트웨어 기능으로는 먼저 클라이언트 측의 웹브라우저로부터 전달받은 요청을 해석합니다. 즉 웹브라우저로부터 전달받은 요청을 디코딩, 즉 해석을 해서 이 요청을 처리하기에 가장 적절한 웹서버 응용 프로그램을 실행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실행된 웹서버 응용 프로그램은 웹서버 상에 존재하는 데이터베이스로부터 각종 데이터를 처리해서 그 결과를 산출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웹서버 응용 프로그램의 실행 결과를 다시 사용자 측, 즉 클라이언트 측의 웹 브라우저로 전송해주는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웹서버 소프트웨어와 함께 웹서버에 존재하는 웹서버 응용 프로그램은 실제로 웹사이트의 서비스와 기능을 수행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예를 들어서 검색 사이트에서 활용되는 응용 프로그램은 검색 웹서버 응용 프로그램이 되겠고요. 번역 사이트에서는 번역을 해주는, 회원 관리 사이트에서는 회원을 관리해주는 웹서버 응용 프로그램이 당연히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포털 사이트 등에서 검색창에 검색어를 입력하면은 관련된 연관 검색 결과들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해당 사이트, 즉 해당 서버에 검색 웹서버 응용 프로그램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번역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리고 회원을 관리해주는 사이트, 여기서도 사용자가 본인의 인적 정보라든지 아이디, 패스워드 등의 데이터를 입력을 하면은 회원관리 웹서버 응용 프로그램을 통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하고 관리를 해주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웹서버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사용하는 프로그래밍 언어의 종류로는 C나 C++, 그리고 자바 서블릿, JSP, 이 JSP는 자바 서버 페이지의 약자이고요. 노드.js, 자바스크립트인데요. 노드.js는
서버 측에서 사용하는 자바스크립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즘은 웹 분야에서 프론트엔드 개발자를 꿈꾸는 사람들이 이 노드 자바스크립트 언어를 많이들 공부하더라고요. 그리고 PHP, 펄이라든지 파이썬 등이 바로 웹서버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사용하는 프로그래밍 언어의 종류입니다. 자, 이 많은 언어들을 다 다룰 수 있으면 물론 좋겠지만 이 중에서 한 가지 정도만 여러분들이 잘 다루면 될 것 같습니다. 웹 브라우저를 통해 보여지는 문서를 웹 문서라고 하는데요. 웹 문서의 구성 및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웹 문서는 보통 HTML 언어로 많이 작성하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 보여지기 때문에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 실행되게 됩니다. 또한 웹 문서는 웹페이지 단위로 구성되게 되고요. 즉 웹 문서도 일종의 문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일반 책이라든지 전자 문서도 여러 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우리 교재도 여러 페이지의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듯이 웹 문서는 웹페이지 단위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웹페이지별로 각각 하나의 파일로 나누어 작성하고 저장을 하게 됩니다. 웹페이지당 하나의 파일이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나누어서 작성을 한 다음에 저장을 하게 되고요. 그렇다면은 각각 독립적인 웹페이지들 각각의 파일이 되잖아요. 그 각각의 파일들은 어떻게 해서 연동이 되게 되겠죠? 네, 이때는 이 각각의 웹페이지들은 하이퍼링크라고 하는 링크를 통해서 상호 연결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하이퍼링크라고 하는 것은 특정 웹페이지나 정보자원의 주소를 가진 텍스트입니다. 이 웹페이지의 주소라든지 자원의 주소를 알고 있으니 그 주소를 통해 접근을 해서 연결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웹서핑을 하시다가 특정 하이퍼링크를 클릭했을 때 이 하이퍼링크는 웹페이지, 다른 웹페이지나 정보자원의 주소를 가지고 있다고 했기 때문에 특정 하이퍼링크를 클릭하면은 이와 관련된 웹페이지나 또는 이미지나 동영상 등의 자원을 전송받아서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페이지나 자원을 보여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웹페이지는 기본적으로 텍스트 내용만 저장합니다. 그렇다면 텍스트가 아닌 다른 데이터들은 어떻게 저장을 할까요? 네, 다른 데이터들, 즉 이미지라든지 그래픽, 동영상 등의 미디어 데이터들은 별도의 파일로 저장해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 웹페이지로 구성된 웹 문서는 웹페이지를 읽는 순서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 달라지는 동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던 이 하이퍼링크 때문에 그렇죠. 하이퍼링크를 통해서 사용자가 어떤 링크를 먼저 클릭하느냐에 따라서 먼저 연결돼서 불러와지는 웹페이지나 또는 정보자원이 순서가 결정되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읽는 책이라든지 전자문서와는 달리 책이라든지 전자문서는 페이지가 정해져 있잖아요. 정적이잖아요. 반면에 웹문서는 사용자가 어떤 하이퍼링크를 클릭하느냐에 따라서 순서가 바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학습 내용에서는 웹페이지의 주소를 표현할 때 사용하는 URL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URL은 유니폼 리소스 로케이터의 약자로서 리소스, 즉 정보자원이 존재하는 위치를 표현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면에 제시한 URL 예시를 보시면은 제일 앞에 HTTP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보이시죠? 이 부분이 바로
프로토콜의 유형, 프로토콜의 종류를 나타내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P는 프로토콜의 P를 줄여서 나타내는 부분이고요.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용어가 다소 생소하시죠?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통신 규약으로서 서로 다른 컴퓨터들 간에 통신을 할 때 지켜야 될 절차라든지 어떤 방법, 규정 등을 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프로토콜은 여러 가지 종류의 프로토콜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HTTP가 있고요. 이 HTTP의 보안을 강화한 HTTPS가 있습니다. 또한 파일을 전송할 때 사용하는 HTTP가 있고요. 그리고 텔넷이라든지 메일을 주고받을 때 사용하는 메일2가 있고 뉴스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www.oracle.com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이 부분이 바로 서버 주소를 나타내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보통은 인터넷 주소 또는 도메인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서버 주소는 원래는 숫자로 이루어진 IP 주소로 되어 있습니다. 즉 내부적으로는 IP 주소로 접속을 하고 통신을 하게 되는데요. 이 IP 주소, 예를 들어서 168.123.3.4라고 했을 때 이렇게 숫자로 이루어진 주소 체계는 우리 인간이 기억하기에는 다소 용이하지 않겠죠. 게다가 IP 주소가 한두 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무수히 많은, 상당히 많은 IP 주소가 현재 존재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런 IP 주소를 우리 인간이 기억하기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문자로 이루어진 주소로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인터넷 주소 도메인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내부적으로 동작을 할 때는 숫자로 이루어진 IP 주소, 이 IP 주소와 도메인 이름이 1대1로 대응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IP 주소를 통해서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80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이 바로 TCP/IP 포트 번호입니다. 번호. 여기서 TCP라고 하는 것은 역시 프로토콜이죠. 트랜스미션 컨트롤 프로토콜의 약자고요. TCP는 서로 다른 컴퓨터 간의 연결이라든지 데이터 전송을 하는데 사용하는 프로토콜입니다. 이 TCP/IP 포트 번호는 서버가 웹서버가 되겠죠. 서버가 웹 브라우저로부터 접속을 기다리고 있는 TCP/IP 포트 번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포트 번호는 프로토콜마다 이러한 프로토콜마다 다른데요. 대표적으로 HTTP는 포트 번호 80을 사용하게 됩니다. 80. 그 다음에 테크 네트워크 자바라고 되어 있는데요. 슬래시로 되어 있죠. 이 부분이 바로 경로명으로서 파일도 우리가 컴퓨터 내에 여러분들 특정 파일이 있는데 그 파일들은 또 특정 폴더에 존재하잖아요. 이런 폴더들이 쭉 나열돼서 경로명을 형성하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URL에서도 컴퓨터의 경로명을 나타내듯이 이런 식으로 슬래시 단위로 구분을 해서 경로명을 표기를 하고요. 경로당이 아닙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index.html, 이게 바로 파일명이죠. HTML이 확장자고 파일의 순수 이름이고요. 그래서 웹페이지의 파일 이름이 맨 끝에 오게 됩니다. 아까 제가 컴퓨터에 저장된 파일의 경로명을 얘기했는데요. 유사하죠. 예를 들어서 C 드라이브에 프로그램 파일즈에 윈도우즈에 딱따구리에 어떤 특정 파일이 있다 라고 했을 때 그 해당 파일에 대한 경로명도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죠. 자, 이 URL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몇 번이고 여러분들께서 반복해서 학습해 보면서 URL의 구조적 특징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앞서 웹 클라이언트와 웹 서버 간의 통신은
리퀘스트 요청과 리스폰스 응답으로 이루어지게 된다고 했는데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웹브라우저가 바로 웹클라이언트에 설치되어 있는 소프트웨어니까 같은 의미예요. 웹클라이언트와 웹서 간의 통신이라든지 웹브라우저와 웹서버 간의 통신은 같은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때 프로토콜 중에서 HTTP로 통신을 할 때 그 과정을 세부적으로 살펴보자면은, 자, 여기에 웹 클라이언트가 있고 웹 브라우저가 있습니다. 웹 브라우저 상에서 주소창에 이와 같이 URL이죠. URL을 입력하면은 웹 서버에 연결을 요청하게 되고요. 그리고 웹 서버 상에서는 이 연결을 수락을 통해서 상호 간에 커넥션이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로 이제 사용자가 요청하는 웹페이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HTML 페이지, 웹페이지를 웹서버에 요청을 하게 되면은 웹서버 상에서는 웹서버에 설치되어 있는 응용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사용자의 요청에 적절한 응용 프로그램을 실행해서 해당 HTML 페이지를 찾아서 읽어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읽어온 웹페이지를 다시 클라이언트 측, 즉 웹브라우저로 전송을 해주고, 이게 응답이라고 했었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웹브라우저가 획득한 웹페이지를 다시 해독을 해서, 왜냐하면은 HTML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HTML 코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코드를 실행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코드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해독이 일어나고 그 실행 결과를 출력해 줌으로써 이와 같이 화면에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1번부터 웹서버 연결 요청부터 HTML 페이지 전송까지 1번부터 5번까지의 과정을 HTTP 세션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세션이라고 하는 것은 클라이언트와 서버가 연결되는 하나의 단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결이 지속되는 어떤 기간이라고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끔 뭐 세션이 끊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오류가 뜨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것은 이제 연결 지속 가능한 유효 시간이, 유효 기간이 만료가 됐을 때 세션 연결이 끊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웹과 관련된 이야기로 돌아왔는데요. 웹의 시작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유럽 세른이라고 하는 연구 기관에 재직 중이던 팀 버너스리의 아이디어로부터 웹은 시작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팀 버너스리를 웹의 창시자이자 웹의 아버지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팀 버너스리가 웹의 개념을 제안한 시기가 바로 1989년도입니다. 꽤 오래됐죠. 그리고 그 이듬해인 1990년에 앞서 여러분들께서 학습하셨던 최초의 웹 브라우저인 월드 와이드 웹이라고 하는 브라우저 이름이었죠. 월드 와이드 웹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서버 클라이언트로 동작하는 HTTP 모델을 창시하게 됩니다. 이게 아주 획기적인 모델을 만들어낸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아주 큰 업적으로서 HTML이라고 하는 언어를 개발하고 하이퍼링크 개념을 구현했습니다. 이 두 가지 업적만으로도 상당히 큰 업적을 이뤄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아직도 계속 이 모델과 또 언어와 개념을 가지고 웹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니까요. 이 월드와이드 웹 프로젝트를 통해서 세계 최초의 웹 서버와 웹 브라우저를 개발하는 성과도 거두게 됩니다. 이분이 영국 여왕으로부터 자기를 수여받았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앞에 썰을 붙여가지고
티모시 경이라고도 합니다. 진짜 이분은 존경받을 만합니다. 팀 버너스리 덕분에 우리가 오늘날 인터넷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류의 발전과 공익을 위해 이러한 분들이 많이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서 웹의 개념을 팀 버너스리가 제안을 했다고 했는데, 우리가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있다라고 해도 무조건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은 웹의 성공의 요인은 무엇이었을까요? 웹의 성공 요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만들기 쉬운 웹문서를 만들기 쉽다라는 요인에 의해서 성공할 수가 있었고요. 왜냐하면 바로 HTML이라고 하는 언어를 통해서 작성을 하게 되는데, HTML이 바로 단순하고 직관적이며 사용하기 용이하다라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프로그래밍을 입문할 때, 프로그래밍 초보자일 때, 처음으로 프로그래밍을 공부하실 때는 이 HTML 언어만큼 좋은 언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파이썬 언어를 학습해 보시는 것도 좋고요. HTML만큼 그만큼 단순하면서 직관적인 언어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오늘날 우리가 웹을 상당히 많이 이용하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하루 평균 웹페이지를 얼마나 보십니까? 네, 상당히 많은 시간을 또 웹페이지를 보시는데 나도 모르게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웹페이지를 그만큼 자주 본다라는 것은 웹페이지가 우리에게 필요하고 중요한 것일까요? 아니면 불필요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일까요? 상당히 중요하며 필요한 것이죠. 자, 이렇게 중요하고 필수적인 웹페이지, 웹문서를 만드는데 사용하는 언어가 바로 HTML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좋아요. 단순하고 직관적이며 사용하기 쉬운데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중요한 웹페이지를 만들 때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배워두시면 아주 유용하겠죠. 웹의 성공 요인 그 두 번째를 살펴보면은 효율적인 HTTP 통신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렇게 HTTP 프로토콜로 통신을 하게 되면은 웹브라우저가 웹페이지를 모두 서버 측으로부터 전송받고 나면 더 이상 서버와 연결을 계속 지속시킬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동으로 웹서버와 접속을 끊는 방식이 바로 HTTP 통신 방식입니다. 이렇게 효율적으로 통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웹서버에 많은 수의 웹브라우저가 동시에 접속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웹서버가 특정 사이트의 웹서버가 많아봤자 몇 대이겠어요? 그렇게 많지가 않겠죠. 서버 수에 비해 클라이언트의 수는 1000배, 10,000배 그 이상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럼에도 웹서버와 클라이언트 간의 통신에 문제가 없는 것을 보면은 그만큼 HTTP 통신이 효율적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웹서버와 웹브라우저의 작업을 분담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웹서버에 가중되는 어떤 작업 부하가 분산이 되겠죠. 왜냐하면 작업을 분담하기 때문에. 그래서 웹서버는 웹브라우저로부터 요청받은 자원을 전송해주는, 응답해주는 역할을 담당할 뿐이고요. 웹브라우저는 전송받은 자원이나 웹문서를 실행해주고 또 화면을 통해 보여주는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웹서버가 받는 작업 부하가 낮아지기 때문에 한 번에 여러 대의 클라이언트가 동시에 접속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요인 덕분에 웹이 오늘날 크게 성공할 수가 있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 수업에서 중요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웹페이지를 구성할 때 어떤 요소들로 구성이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웹페이지 구성의 3요소라고 하는데요. 먼저 HTML이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데, HTML은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랭귀지의 약자입니다. HTML 언어의 역할은 웹페이지의 구조, 즉 골격 프레임을 결정해 주고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 컨텐츠를 지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CSS, 캐스케이딩 스타일 시트는 웹페이지의 어떠한 디자인이나 스타일을 지정해주는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또한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동적인 웹페이지라는 것은 사용자의 입력에 따라서 상호작용하는, 즉 이벤트를 처리해주는 웹페이지를 동적인 웹페이지, 또 인터랙티브한 웹페이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웹 프로그램, 웹 애플리케이션을 구현할 때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합니다. 정리해보자면 웹페이지 구성 3요소를 분리해서 웹페이지를 구현한다 라는 것이고요. 이러한 웹페이지들이 여러 개 모여서 웹 문서를 구성하게 된다 라는 것입니다. 앞서 학습하셨던 웹페이지 구성 3요소를 실제로 구현한 사례를 살펴보자면은, 먼저 HTML로 웹페이지 구조와 내용을 구현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와 같이 HTML 태그를 이용해서 코드를 작성하게 됐고요. 이를 실행하면은 웹브라우저의 실행 결과가 이와 같이 출력이 되는 것입니다. 보시면은 웹페이지의 어떤 구조라든지, 어떤 레이아웃이라든지 또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죠. 그런데 이러한 웹페이지는 정적인 웹페이지죠. 사용자가 클릭을 한다든지 마우스 오버를 한다든지 뭐 버튼도 없잖아요. 그래서 사용자가 특정 입력을 할 수가 없으므로 여기에 대해서 웹페이지가 변하지 않으므로 정적인 웹페이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CSS로는 웹페이지 디자인, 웹페이지의 어떤 스타일을 구현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앞서 웹브라우저의 실행 결과, 지금 실행 결과가 다소 상이한데요. 어떤 부분이 달라졌을까요? 자, 타이틀에 엘비스 프레슬리라는 이 텍스트가 색상이 바뀌었죠. 컬러가 바뀌었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언더라인이 두껍게 강조가 됐습니다. 그 아래에는 본문 내용이 색상이라든지 글자 크기가 변경되어 있죠. 이렇듯이 CSS를 이용해서는 웹페이지의 전체적인 스타일을 변경해 줄 수가 있습니다. 웹페이지를 꾸며 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화장을 하듯이. 자, 그리고 동적인 웹페이지, 사용자와 상호작용할 수 있는 웹페이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어떤 언어를 적용해야 된다고 했었죠? 네, 바로 자바스크립트로 해서 이벤트를 처리하게 됩니다. 이벤트라고 하는 것은 사용자의 특정 입력에 대한 적절한 액션이라든지 어떤 반응을 처리를 해주는 것이 바로 이벤트 처리인데요. 이벤트 처리의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버튼을 클릭했을 때, 버튼을 눌렀을 때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확인 버튼을 누르면은 특정 웹페이지가 뜬다든지 특정 기능이 실행된다든지 할 수가 있고요. 취소 버튼을 누르면은 실행이 취소가 되거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취소할 수가 있겠죠. 좌측에 있는 코드에서 이렇게 붉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스타일 태그를 적용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푸른색으로 적용한 부분이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추가된 부분입니다. 자, 우선은 첫 수업이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이 코드의 내용을 정확히 해석하실 필요는 없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웹페이지를 구현할 때는 세 가지 요소 뭐였었죠? HTML, CSS, 자바스크립트 이 세 가지 구성 요소로 해서 웹페이지를 구현한다 라는 점만 여러분들께서 꼭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추가된 부분에서 마우스 이벤트 처리가 된 부분을 볼까요? 여기 보시면은 on 마우스 오버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이제 속성이라고 하는데요. 나중에 다 배우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마우스를 오버했을 경우 마우스 포인터를 특정 부분에 갖다 댔을 때 이벤트를 처리를 해주는 부분인데요. show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함으로써 show가 나타나다, 보여지다 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엘비스 프레슬리라고 하는 텍스트에 마우스 오버를 하면은 원래 보이지 않았던 이미지가 아래와 같이 쇼, 보여지는 이벤트 처리를 수행하게 되고요. 다시 이 엘비스 프레슬리라고 하는 텍스트로부터 마우스 포인터를 다른 데로 이동을 시키면은 보여졌던 이미지가 다시 사라지는, 숨겨지는 처리를 담당하게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on 마우스 오버에는 show를 보여주는 거고요. on 마우스 아웃에는 hide 숨기는 거죠. 그래서 오버하면은 show, 아웃하면은 hide 이렇게 동작하게 되는 거예요. 재밌죠? 자, HTML5는 어떠한 배경에 의해서 출현하게 된 것일까요? 먼저 기존의 HTML 기반에서는 비표준 기술의 혼재와 웹브라우저의 비호환성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액티브엑스나 플래시 등의 플러그인과 같은 비표준 기술이 난립하게 되었고요. 어떠한 기술에 표준이 없다라는 것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키기도 하는데요. 어떠한 기술에 대한 표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중구난방으로 개발할 수가 있겠죠. 예컨대 우리 실생활에서 자주 보게 되는 전기 콘센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이제 표준 규격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동그란 모양의 소켓이 두 개가 뚫려 있죠. 만약에 이런 전기 콘센트가 표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어떻게 될까요? 콘센트를 제조하는 업체마다 그 규격이 달라질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네모난 모양의 콘센트 또 세모난 모양의 콘센트 또는 소켓이 3구짜리, 4구짜리 이런 콘센트를 중구난방으로 만들게 되면은 결국은 거기에 맞는 또 플러그를 개발하는데도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겠죠. 따라서 웹 표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환경에서 그 표준을 마련하고자 HTML5가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기존에는 웹브라우저, 서로 다른 웹브라우저 간의 HTML 문서와 웹 자원에 대해서 심각한 비호환성 문제가 발생해서 어떠한 웹브라우저에서는 특정 웹문서가 잘 보여지는 반면에 또 다른 웹브라우저에서는 해당 동일한 HTML 문서임에도 불구하고 문서 내용이 안 보이거나 아니면 깨져서 나오거나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호환성을 가지지 않는 문제를 발생시키기도 했습니다. 또 둘째로 과거에는 인터넷에 접속하는 단말기가 주로 PC에 국한이 되어 있었는데 오늘날에는 모바일 단말기를 비롯해서 심지어 이제 가전 기기까지도 인터넷에 접속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인터넷 접속 기기의 다양화에 의해서 기존 웹페이지가 PC에서는 잘 보였는데 모바일 기기에서는 보여지지 않는, 즉 호환이 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새로운 범용 웹 표준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라는 것도 작용하게 되었고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비표준 기술에 의존하는 PC 위주, PC 위주였죠. PC 위주의 기존 웹 방식으로는 모바일 기기를 수용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요즘은 오히려 PC
또 물론 인터넷을 많이 PC로도 많이 인터넷을 사용하지만 모바일 환경에서도 인터넷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모바일 기기도 같이 수용할 수 있는 어떤 표준이 필요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새로운 기술이라든지 표준의 마련이 필요하게 됐던 것이고요. 그래서 모바일 환경과 PC 환경에서 동시에 사용 가능한, 즉 호환 가능한 범용 웹 표준 필요성이 사회적으로 또 시대적으로 대두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웹 표준 환경을 마련하고자 HTML5가 출현하게 된 것입니다. 앞서 살펴봤었던 HTML5의 장점에 대해서 기존 HTML 기반의 웹과 비교를 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HTML 기반으로 작성된 웹페이지는 이처럼 비표준 기술인 액티브엑스라든지 플래시 등의 플러그인을 반드시 필요로 했는데요. 반면에 HTML 기반의 웹 환경에서는 HTML5로 만든 웹페이지는 이 HTML5를 지원하는 웹브라우저에서 실행이 되며 액티브엑스라든지 플래시 등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바로 실행이 돼서 원하는 동영상이라든지 애니메이션, 이미지, 각종 자원들을 웹브라우저의 종류에 상관없이 별도의 플러그인이라든지 액티브엑스를 설치하지 않더라도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웹에서는 PC에서만 지원이 됐던 반면에 HTML5 기반의 웹에서는 PC뿐만 아니라 각종 모바일 기기에서도 웹페이지가 보여지기 때문에 여러 환경에서도 하나의 웹페이지를 가지고 서로 호환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호환성이라든지 범용성이 확장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HTML5의 주요 기능은 크게 두 개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웹 문서 작성을 위한 HTML 태그셋이 있고, 그리고 웹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위한 자바스크립트 API가 있습니다. HTML5에서는 기존 HTML에 불필요한 태그들을 과감하게 없애버리고 꼭 필요한 태그셋만 추가를 했고요. 그리고 HTML 문서의 구조를 명확하게 표현하는 시멘틱 태그라고 하는 것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웹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위한 자바스크립트 API의 기술을 표준화했습니다. 표준을 마련했다는 것은 웹브라우저의 종류라든지 단말기의 종류에 구애받지 않고 호환성이 보장이 된다는 장점을 지니게 됩니다. HTML5의 세부 기능으로는 웹폼부터 위치 정보 등이 있는데요. 웹폼이라고 하는 것은 윈도우 창이라든지 버튼, 텍스트 입력 상자, 라디오 버튼, 콤보 박스 등 이렇게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기 위한 다양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해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디오 비디오는 멀티미디어적인 기능이 되겠고요. 캔버스는 그래픽이라든지 애니메이션과 관련된 기능이고, SVG는 스케일러블 벡터 그래픽스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일종의 벡터로 그래픽을 표현하는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웹 스토리지는 저장 공간이죠. 저장소. 클라이언트가 서버로부터 전송받은 데이터들을 클라이언트 측에 저장해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캐시처럼 다음에 동일한 데이터를 다시 서버로부터 받을 필요 없이 로컬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상황에서, 즉 서버와 연결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도 특정 데이터를 불러오거나 웹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 밖에도 웹 SQL 데이터베이스라든지 인덱스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파일 입출력, 위치 정보는 요즘 많이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현재 웹 브라우저를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의 위치를 추적해주는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위치 정보 같은 경우에는 양날의 검이 될 수가 있겠죠.
위치 정보 파악을 통해서 사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도 있는 반면에 사생활 침해라고 하는 또 문제를 야기시키기도 하니까요. 자, 그렇다면 HTML5로 웹 문서를 어떻게 작성을 할까요? 일단은 문서 편집기라고 하는 에디터가 존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한글 문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아래 한글 등의 편집기 프로그램이 있어야 하듯이 말이죠. 그래서 텍스트 편집기와 위직 편집기 두 가지 종류로 구분이 되는데요. 텍스트 편집기의 종류는 아주 많은 종류가 있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편집기가 메모장, 윈도우즈에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죠. 이 메모장이라든지 또는 에디트 플러스, 이클립스는 자바 프로그래밍을 할 때도 사용하는 개발 도구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수업에서는 서브라임 텍스트라고 하는 편집기를 사용하게 될 겁니다. 텍스트 편집기를 이용해서 웹 문서를 작성한 후에 저장을 하시면은 기본적으로 UTF-8이라고 하는 포맷으로 해서 확장자는 .html로 해서 텍스트 형태의 파일로 저장이 되게 됩니다. 반면에 여기 보면은 위지윅이라고 있고요. 위지윅은 What you see is what you get의 약자로서 위지윅 편집기 같은 경우에는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실제로 화면에 출력되는 결과를 함께 보면서 웹 문서를 편집할 수가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지윅 편집기의 종류로는 드림위버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드림위버 그리고 커피컵 재미있는 이름이죠. 그리고 FCK 에디터 등이 있습니다. 사실 FCK 에디터는 저도 생소한 이름인데요. 이처럼 다양한 종류의 편집기가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웹 문서가 중요하고 꼭 필요하다는 것을 입증해 주고 있는 사실이죠. 이번 학습 내용부터는 간단한 실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웹 문서를 편집하기 위해 필요한 바로 서브프라임 텍스트를 설치하는 실습 내용인데요. 우선 서브라임 텍스트 사이트에 접속을 해 주셔야 합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시는 강의 영상의 이 URL을 아무리 클릭하셔도 연결이 되지 않죠. 따라서 강의 영상을 잠시 포즈해 두셨다가 웹브라우저를 실행시켜서 주소창에 이와 같은 주소를 입력해 주신 다음에 서브라임 텍스트 사이트에 접속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서브라임 텍스트 사이트에 접속하셨으면은 메인 페이지에 상단에 보시면은 다운로드 for 윈도우즈 버튼이 보이시는데요. 이 버튼을 클릭하시면은 서브라임 텍스트 설치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직접 실제로 이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서브라임 텍스트 설치 파일을 다운로드 받는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들어가 봅시다. 자, 이렇게 메인 웹페이지가 뜨면은 다운로드 for 윈도우즈 버튼을 클릭하시면은 곧바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저는 설치 파일을 컴퓨터에 저장하지 않고 바로 열어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치 경로인데요. 설치 경로 설정은 별다른 변경 없이 기본 경로로 해서 설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넥스트 버튼 눌러서 그 다음 추가 작업으로 익스플로러의 컨텍스트 메뉴를 추가할 것인지에 대한 옵션 설정인데요. 이 옵션 체크는 어디까지나 선택 사항이니까 여러분들 선택적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체크해서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스톨 버튼 보이시죠? 인스톨 버튼 클릭해서 설치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금방 끝났네요. 그 다음에 피니시 버튼 눌러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때요? 어렵지 않죠?
이렇게 해서 설치를 마무리 하신 다음에는 설치가 제대로 됐는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키보드에 윈도우 로고가 새겨져 있는 윈도우 키를 누릅니다. 자, 그 다음에 서브라임 텍스트 3라고 되어 있는데 제대로 설치된 것이 확인이 되었죠. 만약에 윈도우 키를 눌렀을 때 보이지 않으신다면은 돋보기 모양의 검색창에 서브라임이라고 검색어를 입력해 보시면은 이와 같이 검색 결과로 보인다면은 올바르게 설치가 된 것입니다. 이번 학습 내용부터는 HTML5를 이용한 웹 프로그래밍 과정을 설명드리면서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이번 1주차 수업에서 중요한 내용이니만큼 주의 깊게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문서 편집기를 실행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서브라임 텍스트를 실행합니다. 그리고 나서 웹 문서, 즉 웹페이지를 이와 같이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서브라임 텍스트를 실행하면은 이와 같이 비어있는 편집기가 활성화가 되고요. 이 안에 HTML 코드를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예시로 우측에 있는 코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서브라임 텍스트를 실행하기 위해서 윈도우 키를 눌러서 실제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서브라임 텍스트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면서 문서 편집기가 활성화가 됐죠. 여기에 교재에 있는 코드 예시처럼 HTML 코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제로 제가 직접 전체 코드를 작성해 보았는데요. 이 HTML 코드 내용은 우선은 여러분들께서 아직 이해를 못 하셔도 괜찮습니다. 차차 하나씩 배우게 되실 거고요. 우선은 이렇게 부등호로 되어 있는 요 기호를 꺽쇠라고 읽겠습니다. 이 꺽쇠를 이용해서 묶어준 부분을 바로 태그라고 합니다. 각종 태그를 이용해 가지고 HTML 문서의 구조와 골격과 그리고 그 내용을 표현하게 된다라고 했었죠. 이렇게 해서 코드를 다 작성하신 다음에는 창을 닫으면 될까요? 아니죠. 어렵게 해서 우리가 작성한 코드를 날려버리면 안 되겠죠. 따라서 파일을 저장해 줘야 됩니다. 파일을 저장하기 위해서는 상단의 메뉴 바 중에서 파일 메뉴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에 Save As 눌러서 자, 그 다음에 저장할 경로, 저장할 폴더를 지정해 주셔야 되는데요. 가장 찾기 쉬운 경로가 바탕화면에다가 저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각자 바탕화면에 본인 이름의 폴더를 생성해 주시고 앞으로 실습하실 웹파일들을 여러분들 이름의 폴더에 저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한 학기가 끝나면은 그 폴더 안에 있는 파일들이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가 되는 것이죠. 자, 저는 편의상 일단은
C 드라이브의 루트에 웹 파일을 저장할 폴더를 상성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저도 바탕화면에다가 제 이름의 폴더를 만들 계획입니다. 이름을 웹페이지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웹페이지 폴더 안으로 들어가서 파일명은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hello.html이라고 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확장자까지 포함해서 꼭 작성을 해주시고 입력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장 버튼 클릭해서 저장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저장이 된 다음에는 이렇게 택 부분들이 색상이 컬러가 변했죠. 이렇게 해서 저장한 웹페이지를 실행하는 방법은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웹 문서를 저장하는 방법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은 HTML 코드를 다 작성하신 후에는 상단의 메뉴 바에서 파일 메뉴에 Save As 항목을 클릭해서 저장할 위치를 설정해 주신 다음에 파일 이름을 입력하시되 확장자를 포함해서 입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파일 형식이 지금 현재 all files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명확하게 확장자를 명시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저장 버튼 누르시면은 지정한 폴더 내에 저장이 됩니다. 자, 그 다음 과정으로는 내가 작성한 웹 문서가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는지 그 출력 결과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 방법에 대해서도 제가 직접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웹 문서를 실행하는 방법은 우선 해당 웹 문서, 웹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경로로 이동해 주셔야 되겠죠. 저는 아까 앞서서 웹페이지 폴더에 저장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어떠한 이름으로 이 HTML 문서를 저장했죠? hello.html이라고 저장했었죠? 네, 여기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 파일을 더블 클릭해 주시면은 바로 실행이 됩니다. 자, 보이시나요? 나의 홈페이지. 저는 오늘 처음으로 홈페이지를 만듭니다. 많이 방문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출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번 실습을 통해서 우리가 매일 보고 있는 웹페이지를 간단하게나마 완성을 시켰습니다. 아주 큰 성과를 거두게 된 것이니 여러분들 각자 본인에게 박수를 보내주세요. 잘하셨어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코딩을 하고 저장을 하고 완성된 웹 문서를 출력, 즉 실행을 하는 과정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코드에 오류가 있을 때 버그를 잡는다라고 해서 디버깅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만일 정상적으로 실행 결과가 나왔다 그러면은 디버깅을 하실 필요는 없고요. 실행 결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거나 오류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디버깅 과정을 통해서 오류를 발견하고 수정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디버깅 하는 방법은 해당 웹 문서를 실행한 다음에 브라우저의 빈 영역을 마우스 버튼 오른쪽 클릭을 하신 다음에 나오는 팝업 창에서 맨 아래에 검사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검사라고 하는 항목을 클릭하시면은 이와 같이 디버깅을 할 수 있는 도구창이 뜨게 되는데요. 여기서 상단에 있는 여러 개의 탭 중에서 소스 탭을 클릭을 해주십니다. 클릭하면은 이와 같이 소스 탭이 활성화가 되면서 코드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 이후에는 여러분들께서 코드의 각 라인을 표시하는 이 번호 중에서 특정 라인을 클릭을 해서 중단점, 즉 브레이크 포인트를 설정해 둡니다. 그리고 나서 실행 결과가 보이는 창에서
엘비스 프레슬리라고 되어 있는 텍스트에 마우스 오버를 한 다음에 다시 치웠을 때 18번째 라인에서 중단이 되면은 정상적으로 웹페이지가 동작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위에 라인 단위 실행 버튼이 있는데요. 말 그대로 한 줄 한 줄씩 실행을 시킬 때 사용하는 버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HTML5 웹 프로그래밍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직접 보여드렸는데요. 여기서 코드를 작성하는 방법과 또 완성된 코드를 저장하는 방법, 또 실행하는 과정까지는 필수로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무래도 자주 프로그래밍 연습을 해 보셔야 되겠죠. 1주차 수업을 마치기에 앞서 주요 학습 포인트에 대해서 요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웹이라는 이름이 뜻하는 바는 무엇인가? 자, 웹은 사전적인 의미로 거미줄이라고 했었죠. 웹은 거미줄처럼 연결된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서로 교환한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러한 의미에 있어서 웹을 인터넷을 이용한 정보 교류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인터넷이 인프라스트럭처 역할을 한다고 했었죠. 인터넷 기반의 정보 교류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웹은 월드 와이드 웹을 줄여서 간단하게 웹이라고 칭하게 됐다라고 했고요. 두 번째, 인터넷과 웹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앞서서도 제가 설명드렸죠. 인터넷은 고속도로망에, 웹은 고속도로망을 이용한 물류 서비스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인프라를 활용해서 특정 서비스를 하는 것이 웹이라고 볼 수가 있었고, 인터넷은 네트워크에 연결된 모든 컴퓨터의 고유 주소인 IP 주소를 할당해서 이 주소를 통해 데이터를 서로 다른 컴퓨터 간에 상호 전송할 수 있도록 만든 통신 환경, 통신망을 인터넷이라고 합니다. 이런 환경이 조성된 상태에서 바로 웹이 구현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웹은 인터넷 통신망에서 이루어지는 서비스의 한 유형이라고 했었습니다. 인터넷 응용 서비스의 종류에는 웹 서비스 말고도 이메일 서비스라든지 파일 전송 서비스, 텔레 서비스 등이 존재한다고 했었고요. 웹 서비스는 웹 서버에 다수의 클라이언트가 접속하여 필요한 정보 자원을 제공해주는 시스템을 웹이라고 합니다. 최초의 GUI 기반 웹 브라우저는 무엇인가? 자,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아마 팀 버너스리가 개발한 월드 와이드 웹이라고 하는 웹 브라우저를 최초의 웹 브라우저로 기억을 하실 텐데요. 근데 그 웹 브라우저는 GUI를 제공해 주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를 지원해 주는 최초의 웹 브라우저는 월드 와이드 웹이 아닌 모자익입니다. 그래서 1993년에 등장한 모자익이며, 이 모자익이라는 이름은 그 이듬해인 1994년도에 넷스케이프 내비게이터로 이름을 바꿔서 일반 대중에게 보급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아주 획기적인 웹 브라우저였습니다. 그 이후에는 인터넷 익스플로러에 밀려서 사장길을 걷긴 했지만요. 자, 그리고 HTML5가 기존의 HTML과 과거의 HTML과 크게 다른 점은 무엇인가? 우선은 표준화, 키워드 중에 표준화가 꼭 포함이 되죠. 표준화된 시멘틱 태그를 삽입하여 HTML 문서가 구조화되도록 하고, 이를 통해서 검색 엔진이 찾기 쉬운 웹페이지를 구현함으로써 좀 더 스마트한 웹페이지를 구현하게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시멘틱 태그 덕분에 검색 엔진이 웹페이지를 더 찾기 용이하게 했다라는 점이 크게 다른 점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비표준화된 플러그인 없이도 미디어를 재생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웹브라우저가
브라우저의 종류라든지 PC, 모바일 등의 기기의 종류에 관계없이 특정 플랫폼에 구애받지 않고 실행이 되도록 표준화했다라는 어떤 업적이자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웹페이지를 웹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들 수 있도록 다양한 자바스크립트 API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HTML5에서 웹페이지는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 자, 이 부분 중요하다고 했었죠. 웹페이지 구조와 내용은 HTML5로, 그리고 출력되는 모양이나 스타일은 CSS3로 작성하고, 사용자 입력에 따른 이벤트 처리와 웹 애플리케이션을 구현할 때에는 자바스크립트로 나누어서 만들어야 합니다. 물론 하나의 파일 내에 각각 태그를 달리해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주차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비록 비대면 수업이지만 여러분들과 첫 수업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어떠셨나요? 즐겁고 유익한 수업이 되었길 바라며 여러분들과 우리 모두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오늘도 파이팅 합시다. 그럼 더 나은 모습으로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주차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